토론은 대한통합회 김철영 직점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진행은 자장이신 김철영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를 받은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입니다. 제가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작년에 직전의장으로서 제가 회장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과거 이제 저희가 인프라가 굉장히 고속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희 생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양적으로 팽창을 하던 시대의 이 의사결정 체계, 정책 결정 구조에서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약 간의 칸막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칸막이가 있고 또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에도 이 칸막이 협의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제도가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국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미진한 점이 좀 많다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포함하고 있는 이 건설 업계 그리고 국가 인프라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국가 인프라 정책을 이런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국가 인프라 정책 선진화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 재정립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 인프라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에서 두 분이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연구원의 김태환 부원장께서는 국가 건설 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국가 인프라 정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가 인프라가 그동안 양적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또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많이 기여를 했다는 점하고 또 국가 인프라 정책의 현황과 기여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국가 인프라의 미래로 산업적인 측면과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비전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국가 인프라 정책의 선진화 방향을 아주 거시적인 시간에서 조망을 해 주시면서 스마트 인프라 도입과 또 디지털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국가 인프라 건설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대한토목학회 국회 인프라포럼위원회 위원장이신 연세대학교 한승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국가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에서는 우리 국가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과 문제를 아주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좀 짚어주셨고 이를 통해서
국가 인프라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으로서 개별 시설물 간의 칸막이식 중장기 계획이 가지는 한계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또 정책 조정 및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에 관해서 국내외 사례의 변화와 방향성을 분석하여 주셨고, 또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부 부처와 독립되면서 다 부처의 이슈를 공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 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국가 인프라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또는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의 상수화 또는 미국 토목학회와 같이 국가 인프라 현안에 대한 조사와 시행에 대한 제안, 그리고 국가 인프라 평가 체제 도입 등 한 5가지 정도의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좀 토론을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총 7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오늘 저희 토론을 부탁드린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서용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재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천대학교 김연아 교수님, 그리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형태 소장님, 매일경제 손동우 기자님, 그 다음에 국회의 김진수 입법조사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강의업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토론 순서는 지금 금방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자 한 5분 이내에서 좀 1차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충 토론에서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가급적 시간을 좀 지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지연이 좀 될 경우에는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주제 발표자들께서 보충 토론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의견을 듣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로어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은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 지역 인프라 정책을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계신데요. 지역 인프라 정책을 현장에서 이제 직접 집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업 사장으로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에 혹시 인프라 거버넌스를 협력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또 효율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GH 김세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토목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토론회고, 한승원 교수님과 김태환 원장님 굉장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거랑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더 반가웠고, 몇 가지 한번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GH에 있지만은 몇 년 전까지는 또 SH에 있었다 보니 마침 이 수도권에 많은 문제들을 현장에서 접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공통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넘어가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서 언뜻 떠올랐던 게
뉴욕에 가면은 그 트랜스포테이션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박물관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교통수단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20세기 초기부터 뉴욕의 지하철의 변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철도 차량들을 쭉 전시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19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 주기로 차량들이 바뀝니다. 상당히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80년대가 끝입니다. 90년대부터는 그 차량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해외 뉴스에서 보면은 뉴욕 지하철이 뭐 어딜 들이받았다는 등 뭐 3시간씩 멈춰섰다는 등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그런 시기로 거의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거고요. 조만간에 아마 그런 시점으로 뉴욕에 80년대 이후로 들어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가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를 꾀하자는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SH나 GH에서 일하다 보면은 기초의 장들께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실제로 고정비용을 빼면은 거의 본인들이 인프라에 투자할 비용, 인력 이런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오늘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스마트 도시 이전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약 40개 정도의 UCT를 건설했었습니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UCT를 만들어 놓고 기초에서 그걸 테이크오버를 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고, 제가 최근 몇 년간에도 보면은 저는 이제 토목 인프라까지는 많이 인발부되지가 않지만 주택의 개보수나 이런 예산들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히 이제 SH나 GH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빌라 연립 같은 이런 유형의 것들이 굉장히 가슴 졸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의 지속 가능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연 거버넌스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한 7조 정도씩 썼던 생활 SOC가 과연 적정하게 작동이 됐었느냐. 왜 제가 이런 연구를 했냐면 어디를 가든 서울에 있던 경기에 있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로망이 수영장인 것 같아요. 수영장 지어달라는 요구에 엄청 시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이 준공이 돼서 그걸 유지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경우도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 SOC 예산을 투입해서 수영장도 많이 지었고 미술관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에 가동률이 10% 미만인 미술관도 작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꽤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한 교수님께서 보여드린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가버넌스 구조 없이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장치가 왜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아까 한성훈 교수님하고 김기한 원장님이 여러 예시나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장치가 좀 있어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는 이제 짓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더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번 만들어진 인프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개보수하는 비용은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UCT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마곡에 서울 강서구의 마곡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나서 강서구청에 넘겨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기금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발 이득을 빼가지고 그 기금 때문에 마곡은 지금까지도 스마트시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마 제가 그걸 떼지 않고 그대로 다 드렸으면은 글쎄요. 하여튼 그건 퀘스천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GH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GH는 빌더가 아니다. 매니저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 주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주는데 실제 또 문제가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인 대개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4년 주기로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이제 일치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제일 먼저 취임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비전 플랜 같은 걸 만듭니다, 비법적으로. 그러면서 이 기존의 계획들하고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국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프라 시설 만들 때 그 향후에 인구 구조나 세수라든지 이제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이런 거 전혀 감안 안 하고 합니다. 그냥 행정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행정하고 생활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한 교수님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아카데미아의 역할 이런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여기 모신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조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 만큼 되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는데 5분의 시간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야기해야 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좀 짧게 부탁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그 현장에서 거버넌스 부재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영 연구부 정장님은 전공이 환경이신데요. 학계 입장에서 또 환경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환경공학을 하다 보니 물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물은 지금 국토부 환경부에서 통합된 걸로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역시도 아시다시피 물은 여러 가지 모든 물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환경부, 바다나 해수부, 농업용수, 농림 여전히 물이 사실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러면 통합이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이라는 게 통합 자체가 부정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문제 아닐까. 칸막이라는 건 어차피 존재하는 것이고 칸막이 자체가 정말 그 칸막이가 정말 문제냐. 저는 오히려 그 칸막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서로 조정하고 합의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냐가 더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줍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더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재밌는 말로 우리 그 한자로 토론이라 할 때 토자가 놀랍게도 합의나 조정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글자입니다. 톱을 할 때 토자입니다. 쳐 부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론 문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합의와 조정과 조율을 위한 훈련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냐도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기구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구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조직 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조직의 문화도 귀를 기울이고 그 입장도 귀를 기울여 이해하려는 하는 과정, 이것이 좀 긴 호흡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단계 지름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은 여러 관련 기관들이 기후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물과 에너지, 토지, 식량, 이건 학계에서는 넥서스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의 분뇨가, 가축의 분뇨가 농업에 사용되고 다시 식량으로 인간으로 돌아오고 하는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대상이 되는 어떤 오염 물질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우리의 물과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넥서스 개념으로 범부처가 협심을 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제도도 만들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서로 이런 자세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버넌스 쪽이 가버넌스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예를 들 때마다 저 자신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도 자체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할 때 당연히 이렇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작동이 되냐, 그다음에 작동될 수 있는 다른 연관되는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 가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고민을 관계 부처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구 통합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 한계를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외국 제도를 도입할 때 좀 더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인하 의원님, 그동안 계속 국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입안을 하셨는데요.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국민들에게 인프라 투자가 아직도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필요해?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양쪽으로는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면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봤지만 이제 인프라가 우리가 양쪽으로 확충이 됐지만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인프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근데 질을 조금 나눠보면 얼마나 접근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의 문제. 참 저는 요즘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길 가다가 사람이 도로가 무너져서 죽기도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지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데, 우리가 그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반성하고 고쳐서 근본적인 문제를 처방했나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성능 안전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인프라 정책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접근성과 연결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공간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고 공기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 결국 저는 이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공간의 복지 측면에서 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도로 지하철 같은 경우 제가 지역에서 저는 정치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 몇 분 오셔서 막 차관님한테 흡수하고 가시는데 반영하기도 어려운데요. 정작 시작을 해도 비식값이 안 나와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제는 성능을 고도화하고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재구조화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자체 안에서는 낮에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요. 버스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인프라 정책을 저희가 얘기할 때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더 이상 이제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고도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조치가 더 절실하고 이제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보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은 이제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다고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주택도 30년이 지나면 국가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특별법을 갖고 재건축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건설 문화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싸게 빨리 짓는 것에 익숙한 정책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턴을 했는가. 이제는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좀 천천히 제대로 짓고 유지 관리만 하면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좀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토목학회의 노력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프라의 유지 관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자체는 아까 이제 우리 김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이제 사고가 터져야지 땜빵 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저는 좀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 해당 지자체장이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 그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더 이상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시장이 가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다 파악이 되고 조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벌주기 위한 추격과 정치인이 얼마나 빨리 나타났냐는 걸 갖고 대응에 어떤 우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프라 건설 비용을 책정할 때 반드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함께 매칭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할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운영할 수 없는 능력에 굉장히 큰 용량의 SOC를 건설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일단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 건설되고 나서 나중에 받고 나서는 그걸 관리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방치되거나 그것이 이제 이용되지 못하는 것들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산적인 접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는 시특법으로 1종에서 3종의 시설물들 중심으로 유지관리, 안전점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건축물하고 1에서 3종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정책을 토목학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의 시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투자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노후 인프라에 대한 이 재난,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반드시 복지로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에서 이 노후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단순히 토목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 기기, IoT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정말 이제 재건되는 인프라 시설이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또 진단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로 좀 무장되는 그런 SOC와 인프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민간 투자와 내수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제2의 토목과 인프라 부분의 부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프라의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 특히 접근성과 특히 국민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투자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관리까지 같이 고려한 투자 효율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태 소장님께서 아마 KDI 계시면서 뭐 정부 예산 투자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토목학회에서 뭐 이렇게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여러 해 몸담으면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학생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LH 한전들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는 주로 이제 철도, 도로 이제 민간 투자 SOC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이 꽤 있는데요. 그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부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늘 접하는 부문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그리고 산업단지, 심지어 뭐 발전소 이런 것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승원 교수님께서 이런 인프라 투자의 거버넌스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용어들이 사실 꽤 익숙하고 저희가 늘 하는 일이긴 한데 사실 토목학회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토론을 두 번째 발제인 한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교수님이 먼저 14개 지방공항 적자 운영 상황을 들어주셨는데요.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다수의 지방공항이 막대한 건설비는 차치하고라도 운영 단계에서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계획 단계부터 국가 및 국토계획 차원에서 프로젝트 투자 및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간의 관계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예를 들기는 조금 적절치 않겠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과거부터 도로 투자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고규격 국도들이 이제 촘촘하게 갖춰진 지역에서도 철도 노선이 미싱이라 그래서 또 신규 철도 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의뢰가 되는 등 사실 도로와 철도 사이 내에서도 같은 교통 분야인데도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을 해왔는지 좀 의문이고요. 범위를 좁혀서 공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의 중추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건설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항들과 최근 예타가 면제된 신공항들의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 처리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부문의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14개 지방 공약에 더해서 추진 중인 교수님께서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백령도 공항, 가덕도, 대구 경북 신공항 등 다수의 공항 사업과 지방의 광역 철도 사업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방식의 인프라는 지역의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구조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프라 부문 간 그리고 각 인프라 부문 내 프로젝트 간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현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인프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된다면 이러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인프라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영국과 호주, 미국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호주의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 IA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주 정부의 향후 15년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관련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국은 재무부가 주요 투자 사업을 승인하는 공식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고, IPA라고 하는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인프라 사업 관리청이 있습니다. 이런 IPA가 공공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와 예산 배정 의사 결정에 있어 재무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공공투자 관리 제도와 유사성이 있으며, 참고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인프라위원회 NIC는 인프라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정책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각국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는 나름의 시사점이 존재하지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각국의 공공투자 관리 제도가 유리한 배경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각국의 장점을 저희가 적절히 취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문의 인프라 공급,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획 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교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 같은 위원회의 설립 또는 다 부처 간 논의의 상설화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 부처, 다 분야, 다 학제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 또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적 실천은 오래된 표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같은 단일 부처가 주도하면서도 실현이 쉽지 않아 왔던 만큼 전력계획, 수자원계획 등까지 아우르는 국가 상위 레벨에서의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은 어려운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계획과 수자원계획과 전력계획 등은 국토계획이라는 큰 틀 하에서 상호 연관되는 만큼 국토계획과 각 인프라계획들의 통합적 수립 혹은 연계성 강화의 논의가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강화의 우선적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와 철도라든지 또 공항 간, 시설물 간의 이 조정이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부재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우리가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동우 기자께서 나오셨는데요. 언론이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이 건설 분야의 정책 제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지금 김철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나 국민들이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포럼에 토론을 좀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딱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옛날 썼던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불과 정확히 4년 전 이맘때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이랑 전국을 뒤흔들었던 붉은 수돗물 사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거의 언론 지상을 다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당시 아까 김연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 다 소환당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를 상황을 복기해 보면은 그 사건이 터지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인천 고양 백석동에서 열수성관 폭발 사고가 터지고 계속 연이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거를 사건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 우리나라의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의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이 이게 언론에 관심도 옮겨와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시 이제 국토부 출입 기자여가지고 저도 그때 5회 시리즈 기사 쓰느라고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까 한승원 교수님, 김태환 원장님 그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때도 당시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언론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인프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인프라가 건설에만 치중돼 있고 유지보수 쪽에는 좀 소홀하다.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없다. 그 다음에 민간과 학계에 연계된 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스마트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없다. 4년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나마 빠진 게 이제 지역 인프라의 어떤 불균형에 대한 문제만 당시 약간 이제 그 사회적 맥락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사건의 맥락에서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4년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그때 기사를 정말 한 페이지를 여러 번 썼던 기자로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그나마 이제 생긴 게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에 관한 법률 이제 제정한 것 정도만 됐고 그 이후로 진보돼서 나간 적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얼마 전에 분당 다리 붕괴 사고도 났고 계속 무언가 인프라 스트럭처에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진짜 저번 포럼 때도 참석했었지만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나 그 다음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이런 행사랑 그 다음에 국가 이 인프라 포럼이 결성된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런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체계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언론계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환경 건축공학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언론계에 들어온 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프라에 대한 일반 국민들, 심지어 언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건설부동산 기사를 쓸 때도 대부분 모든 기사의 핵심과 중심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사로 갑니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기사는 쓰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들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발생해야지 그때 잠깐 와글와글 떠들다가 가라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가장 그런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농담식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 시를 기자들이 별명으로 부를 때 삽이라고 부르고요. 2차관 시를 부를 때 바퀴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기자들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인프라 스트럭처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관련이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것들인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좀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4년 전에 우리가 열심히 논의됐던 것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뼈아픕니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런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하나라도 조금 더 실제로 정책의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포럼 뒤에 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우리 김진수 입법조사관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국회 즉 입법과 제도를 입법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1회 포럼에서도 참여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1년도 안 돼서 이제 제 2회 포럼이 개최된 거는 이제 가속화되는 국가 기반 시설의 도구화와 함께 이거 신규 SOC 건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하고 토목학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회에서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행 국가 인프라 관리에 관한 법 체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입법과 정책 방안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자님께서 4년 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법 체계는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설물 안전법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2017년 기존의 시특법이 전부 개정돼서 2018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강화됐죠. 특히나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제3종 시설물이 이제 다시 시설물 관리 체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 제40조에 따라서 성능 중심 유지 관리 체계가 도입됐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제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제 내구성과 사용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계속 호주 얘기라든지 영국,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능 평가는 호주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늦지 않게 도입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이 성능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의 유지 관리, 개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요한 입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제정돼서 2020년부터 시행됐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이제 제12조에 따라서 성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해서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따라서 이제 기반시설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는데요.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이제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다시피 기초지자체에서의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나온 입법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국가인프라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를 설립을 한다는 것은 이제 현행 법 체계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제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국토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물류, 정무, 통신 시설 등 기간시설 관련 계획이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보존 등 국토관리 기본의 이념에 적합한지 국토계획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평가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해서는 시행령 8조와 별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대법상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5개 종합계획, 지역계획을 포함해서 교통,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11개 기간시설 계획,
농어촌, 수자원, 임업, 해양환경 등 12개 부분별 계획 등 총 28개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간시설 확충 관련 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연계성이 부족해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 간의 조정을 요청을 하고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 20조에서 이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정책위원회라든지 도시정책위원회 등 행정기관위원회가 국가인프라 투자건설 적합성에 대해서 이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26조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의 등에 따라서 이제 관련 위원회들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미 이런 위원회들이 그 기반 시설의 건설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이미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국토기본법의 그 근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행 기반시설 관리 체계에 따른 이제 효율적인 정책 시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이후 이제 분야별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 주체는 이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지능형 교통체계 성능평가, 주택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그다음에 댐, 수자원 시설 재평가 등 일부 개별법에서 성능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성능평가 대상과 범위가 좀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성능평가에 대한 그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규정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평가 결과를 성능 개선 또는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항만 상하수도 방조제 등 일부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아예 성능평가에 관한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후변화의 대응인데요. 지금 가뭄하고 홍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인프라의 경우에는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에 발생했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 건축법 제68조에서 하면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좀 참조를 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인프라의 좀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인프라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전문적 조사에 관한 사항도 국토기본법에서 뭐 일부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라든지 시설물안전법상에서 그 제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매년 연보를 발간한다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관이 협력하는 시설물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니까 선수가 직접 심판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조금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입법조사관님. 김진수 입법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오늘 우리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미 법으로 제정이 다수의 법으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또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아까 우리 손동구 기자님이 이미 4년 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는지와의 그 갭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일례를 들면 이번에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열악한 예산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안 하는만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의 제정과 그 실행 사이에 지금은 좀 큰 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일선에서 정책 직접 입안하시고 또 이 실행해 나가는 우리 강의업 상임위원께서 나와주셨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뭐 배우고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느낌바도 있고 그래서 5분을 좀 초과할 것 같은데 과정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어떤 의원이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현지에 가면 의원들 요구 다 들어주겠다. 이와 반면에 또 무분별한 지방공항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느 거는 보면은 교통 수요가 없는 곳에 한 그 무분별한 그 경전철 얘기가 나오다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 SOC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 철도국장을 했는데 지역에서 그 철도 건설해 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BC도 안 나오고 운영 적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인프라에 대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만 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분절이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 조정 이런 기능이 좀 더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이런 양극화된 스펙트럼이 다양한 걸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정부와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가 굉장히 성숙기가 되면서 91년까지 GDP 대비로 한 22% 정도 투자였거든요. 건설 투자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21년에 보면 한 15%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된 추세고,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50년까지 100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한 12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년 누적하면 1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프라도 유지 관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기술안전국장을 할 때 그때 이제 현장에서 기반시설관리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환호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다른 자리로 뜨고 이제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큰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재도 인프라 총조사하고 있고 시스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새롭게 도입했던 것 중에 이제 특별 충당금 이런 제도도 도입했는데 뭐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앙정부에서도 그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아직은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원인인 것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국민들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좀 만들고 아젠다를 좀 세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 유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프라를 건설해야 되고 인프라 신규 건설과 기존 인프라의 유기적인 관계 굉장히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나뉘어진 것들 그런 것들도 조정 이제 연계시켜야 되고 또 업무도 지금 분절이 돼 있어 이제 소관 업무도 좀 한정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좀 정부의 정책이 좀 아주 미진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반성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프라정책위원회 오늘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고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관리위원회라든지 국가정책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가정책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들고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놔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지나치게 작은 거에 집중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적인 아젠다가 나와야 대통령 행사도 하고 그 위원회가 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인프라 정책위원회라는 걸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이끌고 갈 아젠다 세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학회 내에서도 있다면 같이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배운 거 중에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그 민간 중심의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 민간의 힘을 이제 그간의 관주도 방식의 인프라였다면 민간 주도의 방식도 이제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국토부 차원에서도 저도 이제 조금 약간 놀랐는데 건설 분야의 학회만 보니까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저희는 누구를 상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회 내에서도 이제 그 토목학회가 예를 들면 그 좌장 역할을 하면서 각각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이제 같이 뭐 예를 들면 저 아젠다 세팅, 뭐 플랫폼 이런 걸 국토부가 같이 하더라도 토목학회가 이거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왕 왔으니까 이거 이제 같은 토목 분야에 저희도 같이 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 고민하는 입장에서 토목학회하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프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뭐 도움이 된다면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기술안전국장 할 때부터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도 뵐 때마다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토목과 건축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고 아까도 뭐 스마트 시티 얘기 나오고 UAM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학제 예를 들면 그 건설 관련 학제가 여전히 뭐 구조 토목 뭐 이런 구조 토질 뭐 이런 데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전기 전자 뭐 또 기계 이런 데도 조금 이 파트에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같이 영입을 하자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아젠다 세팅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것만 갖고 아젠다 세팅이 되겠느냐 우리 국민적 관심도가 그러면 이런 학부에서도 그런 전기전자와 같이 논의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드는 그런데 이제 토목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철도국장 할 때 느꼈던 건데 우리가 고속철도를 외국에 거의 수출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TSI라는 기준이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기술 시방인데 그 유럽 나라를 같이 이렇게 상호 호환시키는 그 기술 기준입니다. 유럽 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국제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수출을 할래도 이 기술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특히 고속열차는 어렵다 이 말씀 드리고요. TSI 기준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토목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설계회사 이런 데에서 대가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그런 국토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분야도 우리가 이제 그 인력을 좀 양성해서 새로운 그 컨설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도 만들고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각 회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이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면 이제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을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토목공법 중에 나툼과 TBM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GTX 현장에서 이제 철도하려 하면서 우리나라는 나툼을 99%를 쓰고 TBM을 1%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TBM도 거의 형식상 뭐 아주 극소수를 쓰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은 99%를 TBM을 쓰고 중국조차도 80% 이상을 TBM을 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TBM이. 그런데 그거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술 기준도 만들고 그러면 그래서 왜 이건 일개 공무원이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가서 장관님께 보고하고 앞으로 TBM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학계에서도 그런 아젠다 세팅 이게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계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런 걸 과감하게 그 플랫폼에서 국토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꼭 이제 건설 공법뿐만 아니라 아까 뭐 나왔던 얘기지만 건설 정책
뭐 하도급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먼저 이슈를 이렇게 던질 수 있어야만 민간 주도가 되고 앞으로 국가 인프라위원회 이런 데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오늘 보면서 국토부도 좀 다시 한번 뭐 저를 비롯해서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목학회하고도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런 아젠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된 많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또 학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상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학회가 왜 이렇게 많냐고 누구를 상대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많은 전문학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 학회가 있는데 저희 대한토목학회는 교육과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토목학회가 주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학회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의 토론을 거의 다 들었고요. 아마 오늘 패널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혹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환 원장 대행님 혹시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공감되는 부분이 우리 인프라가 좀 더 효율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이 개선되고, 또 안전도 강화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방향은 좀 스마트 인프라, 그러니까 지능화 쪽으로 가는 그런 큰 방향에 부합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하는 생각은 어떤 단계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그런 것을 밟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문회의체 같은 거라든지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형식들을 하나의 이 형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승환 교수님 이야기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패널 분들께서 큰 맥락에서 공감을 해주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우리 김진수 입법조사관님 말씀하신 현행 법 체계와의 어떤 충돌 문제, 그리고 법을 신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만든다, 학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현행 법 체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신규 법 체계가 필요하냐, 그런 논리를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법률, 기존에 있는 법률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학회가 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강기부 의원님, 우리 학회에 대해서 쓴소리가 아니라 우리 학회가 진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아젠다 세팅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간 주도, 민간 중심, 통합 조정, 컨트롤 타워 다 좋은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사실 존재감이 많이 약해지면서 국토부로 갔다가 마지막 단계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대요. 소감무초로 내려보내라 해서. 근데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살아난 것 같은데 아젠다 세팅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프라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축적돼야 국가 인프라위원회도 굉장히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학회가 꾸준히 이슈 레이징을 해야 된다. 한 번 포럼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 한 번만 계속 해야 해결이 된다고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 분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뵈니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저희들이 좀 코멘트나 질의응답은
좀 업계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예, 유동우 사장님. 예, 토목학회 구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토목학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유동우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하는 자리가 됐는데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앞으로 꼭 이 부분이 포함돼서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생각이 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아까 맹현규 의원님도 인사말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었고 또 강의업 의원님도 잠깐 끄트머리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사실 어떤 이 공정 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결국은 이게 인프라 분야도 선진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인프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부터 실제로 그게 액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혈액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예를 들면 심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각종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 또는 큰 회사들이 동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들은 모세혈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혈관의 건강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상식적인 사회 체제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이라는 건 결국 공정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이나 요새 화두가 되는 ESG 경영 그런 것들도 결국은 상식, 공정, 착한 경영 이런 것, 착한 운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아직도 우월적인 지위나 갑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식과 공정이 덮여지고 모세혈관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궤를 다르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분당의 정자교도 그 배경,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런 상식과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모세혈관이 터진 사고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진출이나 수주를 위해서 그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이런 해외 수주에서 원팀이라는 기치를 내겁니다. 민관 다 협력해서 하자. 그런데 그런 원팀의 기치도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만연하고 있는 어떤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또는 갑질의 요령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배경만 가지고는 겉보기 성과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미래를 담보한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체인의 우위에 있는 집단이나 주 기관들 이들이 상식이나 공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관료적인 조직 운영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건설 분야에 선진하는 공연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이런 정서의 퇴출, 상식 수준의 공정의식의 회복, 이와 같은 모세혈관의 건강을 헤아리는 정책과 제도에도 접근이 되지 않으면 이런 체계 정립에 대한 포럼 역시 어떤 위력만 있는 집단들을 위한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중요한 주제로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선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 우리 손 대표님. 예.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CNC종합건설의 손성현 대표입니다.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 부처관이나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 발주기관별로 이 법과 제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발주공사는 국토부 입찰 방식을, 또 지자체공사는 행안부 입찰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또 공사를 수행할 때에도 지자체별로도 다릅니다. 뭐 간접비를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인정을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근간에는 이제 ESG 경영이 PQ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도 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근간에는 이 건설 산업의 이제 융복합 문제가 시급해서 IT 분야나 금융 분야도 이 건설업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트롤 타워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 있고 또 효율적인 법과 제도가 정립됐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정부에서 나오신 분께 듣고 싶었는데 아까 들은 말씀으로 충족이 된 건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뭐 지자체 또는 발주처별로 서로 상이한 발주제도 또는 예산 집행제도 때문에 일선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코멘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뭐 제가 얘기해도 이거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국토부 차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계약법이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건설업체를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재부에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그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부서가 이거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설계 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제 다루는 입장에서 더더욱 그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국토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이것도 변명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도 보면은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별로 기관의 발주청의 그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일률적으로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무슨 특정 부서에서 막 모든 주에다가 다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그 발주 부서의 고유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좋게 말하면 다양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측면이고요, 나쁜 측면에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는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토부 대표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조대현 박사님.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조대현입니다. 사실 오늘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작년부터 시작한 이 인프라 포럼이 전체적으로 건설 산업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싱크탱크 기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도 커멘트라기보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거버넌스 자체를 산업적인 가버넌스도 있지만 결국 국민을 생각하는 가버넌스를 봐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추세나 혁신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건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스마트 컨트랙의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저는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뭐 불공정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과연 이 문화적인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결과물 자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습성상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여기 국회지만 김남국 의원의 그런 사태를 보시면 개인의 양심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 블록체인의 구조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하도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주택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예전에 유성룡의 그 징비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병자호란을 만든 것 같은 그런 파국적인 상황은 계속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그런 관행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시설물에 대한 걸 가지고 뭘 혁신하려고 하는 거는 끝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OECD의 10가지 케이스를 다 종합해보면 거기에는 핵심적인 코어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하지만 근데 예전에 뭐 도로공사나 이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의 핵심은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통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지자체도 그렇고 뭐 국토부는 뭐 국토부도 그렇고 뭐 공사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혁신을 고려하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아무리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뭔가를 혁신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를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앞으로 그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에서 아젠다로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아젠다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앞쪽에서 의사과학자 양성하자고 포항공대에서 발표하고 뭐 이러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뭐 저도 필요하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까도 우리 김태환 부원장님 발제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거버넌스의 디지털 기반의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결국은 또 일맥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주제들도 앞으로 우리가 인프라 포럼에서 또 깊게 또 논의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프라 포럼을 운영하면서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제안을 하면서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여기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뭐 궁금하거나 뭐 좀 질문하거나 할 사항이 있나요? 학생들? 예. 먼저 본인 소개 좀 하시고요. 제가 학생은 아니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시공자인 대우건설에서 철도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뭐 건의사항을 좀 여기 계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실 수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뭐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는 지금 철도 현장에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정치가 공학을 지배하는 현실이 저는 실무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취업을 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 토목이니까요. 보통 제가 근무했던 현장에서 당초 계획에 맞춰서 준공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지구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예산이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 지도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아 이건 땡겨야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뭐 설계가 됐던 게 확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공사기간하고 이제 예산 거기에는 아마 용지보상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보통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은 용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공사기간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국가경쟁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대로 하면 5년에 해야 될 걸 7년, 8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거는 특히 해외 업체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5년 안에 한다. 토목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 업체들은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뭐 많은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근로자분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지만 이런 중요한 인프라 그러니까 구조물을 실제로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땀 흘리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입문을 하게 되면 4시간으로 평생 그거를 교육을 그 이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교육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한 10년, 20년 된 그 자격증을 그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이게 이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픈북에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데 이수 기준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북인데 100점 만점이 100점입니다. 근데 90점을 넘으면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통과고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그 교육은 쉽게 말하면 이수가 안 됩니다. 근데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보냈는데 이수를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긴장해서 교육을 이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가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뭐 2년이면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속 이수하고 보수 교육을 통해서 그래야지 실제로 정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실력 내지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바뀔 거라고 그거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진행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좀 덜합니다만은 공사 현장 제일 1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정말 느끼고 있는 정말 절실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기술자의 기술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되질 않고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많은 현실이 아마 기술자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조금 더 만들고 좀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을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이런 포럼이 그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계속이 돼서 문제점들이 조금 더 우리가 노정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또 우리가 해결책을 조금 더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하신 것도 뭐 저희가 대답을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문제점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더 시간도 다 되었고요. 뭐 더 이상 플로의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포럼의 자리가 여기서 바로 해결책을 찾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논의가 논의로만 그치질 않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한 스텝 더 나아가서 하나라도 더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또 학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앞으로 관심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결국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우리 학회에서도 또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리를 클로징하면서 오늘 우리 저 회장님 혹시 뭐 클로징 멘트 안 하시면 오늘 때 송숙준 의원님 또 늦게라도 와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나가요. 네. 여기서 하자. 예,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해보지만 이렇게 오늘 제2의 건설 인프라 포럼 같이 이렇게 품격 높은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여기 오늘 발제자 두 분도 최고로 유명한 석학들이시고 특히 오늘 패널들 한 분 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저명 인사들 아닙니까? 예, 우리 저 서울대학교 부총장님께도 같이 참여하시고 경기연구원장도 참여하시고 전 국회의원장님도 참여하시고 우리 강의업체 아끼는 후배인데 예, 우리 중앙부처 1급이 이렇게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거 거의 처음 봤습니다. 가끔 국무위원 토론에 장관님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오늘 정말 강의업 후배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 손동호 기자님 언론도 이렇게 또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오늘 경기가 엄청 높아진 것 같죠. 예, 오늘 한 분 한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건설 인프라 포럼이 그동안에 정말 계획했던 그 작업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또 22대 국회에서 이제는 정식 포럼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이제 국회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건설 인프라인들이 같이 한번 열어가는데 중요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국가 국정 운영에 중요한 시스템으로 좀 장착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허준행 우리 회장님 정말 열정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으셨고 특히 우리 김철영 저 직전 회장님께서 정말 이거 처음 이런 발동을 시동을 걸어 주셨고 그 이제 그 위대한 이제 그 행진이 지금 이제 허준행 또 회장님에 이어서 또 이어지고 다음에 또 새로 바톤을 이어서 이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이 포럼의 이런 행진 전진이 계속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